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깊숙하게 풀어드리는 분이시죠. 고소의 전략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나경원 의원이 서울대법대 몇 년 선배입니까? 6년 선배. 6년 선배. 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정치하는 것 중에 가장 요즘 주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거꾸로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대중들에게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양도 제일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보도 양이 제일 많았던 거는 그때 2023년 전당대회 출마하려다가 예. 얻어 터지고 주저앉았을 때 예. 그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단기간 내 예, 보도 횟수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하냐 마냐 뭐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못하게 주저앉히느냐고 그게 한 온갖 한 달 일이 정도 벌어졌고요. 됐다면 그렇죠. 최근에 지금 법사위 간사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뉴스메이커로 이렇게 지금 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나경원 의원이 국힘의 장동혁 대표 말고는 나경원 의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높다라는 표현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요새처럼 대중과 멀어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노출 빈도로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뭐 죽는 거 빼고는 다 부고 빼고는 뭐 무조건 보도 많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언론에 이렇게 기사로 노출되는 빈도수가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사실이죠.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면 쇼츠는요. 나경원 의원 쇼츠가 거의 뭐 대부분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쪽이다.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 5명 안에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당심 뭐 70% 반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러면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질문이 좀 생기는 거고 결국 서울시장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5대5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자는 안을 내놓은 것이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인데 그 단장이 나경원 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안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당원 비중보다 여론조사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다 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진짜 인연이 없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매번 경선에서 안 됐어요. 근데 매번 붙을 때마다 또 상대방이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붙어갖고 이긴 적이 없거든요. 당내 경선에서. 근데 룰을 바꾸면 혹시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21년 리트매치가 이제 시작된다. 그때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는데 아니요, 거꾸로죠. 당원 투표에서 앞섰던 거죠. 예, 당원 투표에서는 앞섰고 여론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앞섰는데 초창기 언론사의 여론조사로 보면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앞섰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근데 맹태균 게이트가 이제 나중에 확인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때도 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1년도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가 마땅치 않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제외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만한 사람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감도 없어요 지금. 네. 서울 경기가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때 경기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얘기도 돌았었는데 그건 본인이 안 한다고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부터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년도에 재판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붙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느냐. 근데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기소가 되면
그 이후에 뭐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 시장직이 이제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 예. 뭐 이런 주장과 함께 출마 명분을 축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기소와 관련돼서 먼저 좀 여쭤보면 만약에 이제 1심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형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시장직을 던져야 하는 것이 100만 원 이상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금고형 이상이어야 되는 거냐? 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로 보면. 일단은 뭐 지금이야 아직 그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니까 어떤 죄로 기소가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않- 예, 그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입니까? 아니죠. 그건 공직선거법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은 그러면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까? 아니 아니면 근데 뭐 1심 선고 되더라도 예. 확정이 되기 전까지야. 항소심 뭐 대법원까지 그럼요. 가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것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뭐 그럴 이런 수 정도로 있겠죠. 우선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규칙을 바꾸면은 그럼 이길 수도 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2021년도 당내 경선 결과에서는 당원 투표에서는 확실히 많이 이겼었어요. 네. 나경원 후보가. 근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면서 합산했을 때 한 5% 정도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린다고 하면 글쎄, 근데 그때하고 똑같은 투표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볼만 하겠죠. 자, 당심 70% 반영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 이전에 어저께 나경원 의원의 발언 중에 7대3으로 가는 것이 당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훨씬 더 좋다. 단 내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서울시장 경선은 50대 50으로 하자고 내가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야 이게 뭐야 당에서 규칙을 정하는데 내가 출마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요청하겠다라는 거 이게 공당이냐 아니면 사당이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거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룰이 아닌 거죠. 예. 룰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룰이 어디 있어요. 룰은 정해지면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나경원 의원이 지금 당의 규칙을 결정하는데 권한이 있길래 저런 발언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그 당규가 바뀐다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출마해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우린 그냥 5대5로 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건 뭐 당대표보다 더 센 거죠. 그 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드리겠습니다. 70%의 당심 반영이 오히려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조재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도 확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5대5든 7대3이든 그냥 주장만 하면 뭐 확장된다. 당심이 곧 민심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그래 해석하는 게 맞냐고요.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잘못된 말 맞죠? 그냥 그건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죠. 네. 실제로는 당심을 강화시켜서 중도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 자체도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 맞지 않죠. 안 된다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자 저렇게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대중선거로서 본선을 염두에 둔다면 룰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글쎄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당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인 본선에서의 당선이 중요한 건데 왜 본선의 당선 가능성을 계속 줄이는 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뭐 내란 전후에 걸쳐서 계속 대중과는 멀어지는 쪽으로 바뀌어 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2023년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100%로 룰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 경선룰도 결국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권을 더 중시하면서 수도권은 포기하더라도 영남은 어디 안 갈 테니까 여기를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수도권 의원 중에 지금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이렇게 좀 나와서 엄중하게 이런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힘 당 내부 분위기로 보면 이런 좀 소장파 또는 수도권 쪽에서 지금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먹히고는 있습니까?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워낙 소수 아닌가요? 예. 그래도 뭐 이번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에는 한 20명 정도 넘게 연설을 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발표를 하겠다. 당이 이런 식으로 우경화되면 끝이다라는 발표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 20명은 김재섭 의원의 말인데 예. 저는 20명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김재섭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20명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20명 될까? 현역 의원 중에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럼 당장 7개월 뒤에 수도권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면 지역위원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도 지금 출마해봐야 안 될 게 뻔한데 왜 이걸 그대로 있느냐? 그럼 20명밖에 안 된다. 지역위원장까지 합치면 뭐 100명, 150명 이렇게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놓고 보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정도 뭐 그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힘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이른바 자질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본선거에 자기 이름을 걸고 출마하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선거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 못하는 사람이 또 상당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지역구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중에 한 군데에 출마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국힘 후보로 본선만 나가면 당선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의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체장의 한 8, 90%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을. 이런 사람들 속이 탈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미 현역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중도 아예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때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경선 룰에 당원 70%다 그러면 경선에서 떨어지겠죠. 근데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뭐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 나와서 시비 걸지. 지금 이대로 가면 광역단체장도 위태위태한데 그래서 이제 당장 현역으로 있는 기초 광역단체장들이 뭔가 당에 얘기를 할 만한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민주당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은 간간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장, 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집권 거의 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 내가 당선되는 거고 평가가 계속 좋으면 뭐 내가 아무리 잘한들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힘이 이제 좀 독립 변수가 아니고 실제로는 민주당과 집권 여당 이재명 정부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상당 부분 선거의 본질이 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예. 뭐랄까요, 유권자가 보기에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보다는 덜 미워 보이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내년 6월에 이재명 정부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전망을 해 보신다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했을 때 민생 경제 문제 있고 외교 문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민주당. 가장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죠. 네. 서울시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기존에 많이 높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던 지역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얘기하는 노원구라든지 뭐 도봉구 뭐 이런데 강북구까지 다 묶였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서울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선거 결과에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렇게 만만한 선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나눈 것 같은데 결국 국힘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1년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이 저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도 영향은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지고가 결판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야당이 원래 그런 거죠. 예. 참 그런 말씀은 참 잘 새겨놔야 되겠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좀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걸 가지고 왜 저렇게 특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다. 야당 탄압이 되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한덕수의 7분 통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어떤 내란에 가담한 행위,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국회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그게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되죠. 왜냐하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고 그리고 정작 본인도 국회 본관에 있다가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원내 대표실에 같이 있던 의원들하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인정되는데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증거로 입증할 수준이 되느냐. 또 특히 영장재판 단계에서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게 유무죄 판단에 이르는 입증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좀 낮다라는 의미에서 소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도 증거에 의해서 인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네.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은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근데 정작 말로 이루어진 어떤 공모 부분, 특히 뭐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은 당사자들만 안다니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입증이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증거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소 내용이 처음에는 내란 방조로 특검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란 방조로 기소됐을 때 갸우뚱했어요. 이게 왜 방조지? 그냥 주요 임무 종사자가 훨씬 법률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굳이 내란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갸우뚱했는데 물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하지만 특검의 의도는 원래는 방조였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형도 징역 15년이 됐는데 내란에 가담한 것 치고는 구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왜 저랬을까가 더해지면서 그러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간에 이루어졌던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로 확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야 뭐 수사 기록을 까보기 전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건 이제 공개를 하게 되겠죠. 네. 그 전까지는 피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뭔가 보호도 안 되고 또 홍철호 수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진술로 존재한다고 전제했을 때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 당사자인 주경호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 이게 녹음이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제 양쪽 주장이 공방으로 이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두 사람의 진술, 특히 통화를 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상반될 때 누구의 진술을 믿느냐는 그야말로 자유심증주의죠.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증거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좀 더 이야기의 흐름이 그랬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증거를 채택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재판부에 따라서 이게 약간 달라질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유심정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리한다는 것인데, 자 그것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보면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영장 전담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의원의 혐의 내란에 가담한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있었다면 영장 재판을 마치고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기는 어려운 거죠. 네. 기각 사유로. 예. 소명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소명은 됐다. 증거인멸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하니까 인멸의 우려도 있고. 그럼 이제 중대성만 놓고 내란인데 중대하기는 엄청나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도주의 염려가 없다. 야, 도주 염려 있는 국회의원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는 웬만한 사람은 도주의 염려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도 원님 재판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은 글쎄 그건 보기 나름이에요. 예. 결국 이제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국힘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단절을 못하는 것, 내란이든 계엄이든 어쨌든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은 잘못됐는데 내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헷갈려서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단절을 못하는 그 뿌리가 바로 해제 의결에 참여할 때 추경호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뿌리 깊은 그 선을 이렇게 자르지 못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극히 일부분만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12월 7일 날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때 저는 퇴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이유가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상의 한계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류 내지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1년 전까지 저 친윤하면서 호가호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거기 지금 이철규 의원, 뭐 박수영 의원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데 인적 구성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부 정서로 보면 실제로 이거 내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7명 중에서 네.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율로 더 따지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최근의 현상이죠.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건 잘못됐다고 치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뭐 아니면 돈데 나와가지고 본인이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뭐 정강훈 쪽으로 가든 아니면 다음에 출마해서 떨어져 버리든 제대로 논쟁을 하자 이것을. 비상계엄도 아니다 합법적 권한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무슨 이게 내란이냐 논쟁 한번 해보자 내란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쟁점을 만들어서 논쟁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용기라도 있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엄은 잘못됐는데 내란은 아니다라는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느냐라는 좀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국힘 소속 의원들한테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지방선거 때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아니 같은데요. 본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국회의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을 살려놔요. 다음에 자기도 뭐 선거를 하든 말든 되는 거죠. 그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계산의 방식이 완전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좀 어리숙해지는 지금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본인 선거는 2028년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에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5, 6, 7, 8 집권 4년 차 선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본인이 잘해서 당선되는 경우보다 상대방이 못해서 덕분에 당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네.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보통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핸디캡을 안고 치르는 선거거든요. 네. 뭐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통상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 힘은 빠지고 예. 권력 교체기는 다가오고 그때 총선이 오면 네. 아무래도 정권 심판 열기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막혀도 크게 관계는 없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전개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대중에게 찍힐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시간 가기를 기다리면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로 가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김영남 의원님도 마음을 먹으면 판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 판사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어렵겠지. 지금도 뭐 혹시라도 판사로 원래 검사 출신 변호사 하시다가 다시 판사로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적지 않던데 어쨌든 판결을 하는 판사 위치로 가면 구속영장 발부합니까? 아니 일단 증거를 봐야죠. 증거를 일단 봐야 한다. 증거는 있어야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혐의의 소명은 이루어져야죠. 네. 그게 된 다음에 그다음 그러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보통 부인하면 우리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의 발언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면 통화 당사자 중에 또 한 명인 윤석열의 진술인데 거기는 뭐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게 통화 기록으로 남아 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기록은 남아 있죠. 다만 통화 아니, 내용이 통화 없는 내용이 거지. 혹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육성으로 그대로 녹음 저장돼 있다든지 아니면 녹취를 이미 받아놓고 그 당시에 있었던. 왜냐하면 이번에
그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텔레그램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게 텔레그램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상세한 내용이 하나도 안 빠지고 범죄 사실만 깨알처럼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 상대방은 대답도 없어요. 김건희가 한 말만 딱 텔레에 뽑혀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것도 이제 미스터리인데 혹시라도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녹음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글쎄.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 자동 녹음 기능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도. 옛날에는 그거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통화하면 그냥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을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이나 누가 그런 기능을 켜놨을까요? 이준석 의원 같으면 자동 녹음이 돼 있겠죠. 어떻습니까? 5대5 정도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온다. 영장실질 1심사에 가면. 아, 발부 가능성이요? 예. 저는 결과 나와봐야 알 거라고 알 정도다라는 생각해요. 거고 네. 저는 이제 특검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걸 아닌데 아예 흔들기를 하듯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그 지금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죄송합니다. 저는 뭐 서울대법대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하상 변호사 보니까 서울대법대 출신이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피고인 한 명만 갖고도 충분히 학교 망신을 당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분을 혹시 알았습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원래 이름이 이명규더라고요.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 몇 년 선배시죠, 이분이? 학번으로는 1년 선배인데 네. 실제로는 재수하고 이제 서울대법대 들어왔던 사람이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도에 입학을 예. 했던 사람인데 서울대법대 출신 변호사 중에 이런 사람 좀 많습니까? 검사도 했더라고 이 사람은요. 아니 학교와 상관없이 이런 변호사 자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아주 특이한 경우네요. 그렇죠. 근데 특이성의 정도로 따지더라도 정광훈을 뛰어넘으면 뛰어넘었지 정광훈에 못지않은 사람 같아요. 판사한테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경우는 없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뭐 법리적 소신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재판 중계를 하니까 국민들 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감옥에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인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이하상 변호사가 정광훈 당에서 대선 출마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경선 후보가 됐죠. 국가혁명당에서. 국가혁명당인가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인데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그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죠. 예. 뭐 그랬는데 어쨌든 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대선 출마를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특이한 사람이죠. 예. 지금이야 이런 법정 내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도 이름을 알게 됐고 이름이 알려졌습니다만 대선 출마했다는 얘기도 모를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는 뭐 0.01%도 안 나오던 사람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뜬금없이 무슨 대선 출마를 했던 거로 봐서 뭐랄까 이게 상황 파악이 객관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하고 연수원을 거쳐서 검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직으로 보면 정상적인 코스 중에 가장 엘리트들이 간다는 코스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 체계나 자신의 인식 수준이 상식의 범위 안에는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바깥에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게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뜨기 위해서 아예 정치의 그 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진짜 법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따져봐야 된다거나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아니 검사를 하다가 심지어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내란을 일으켰는데 뭐
세상에 아니,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람이 하도 특이해서 아직 그 방송을 우리가 만든 이 시점에는 감치도 아직 되지도 않고 오늘도 또 김영현 재판에 나왔어요. 거기서 또 정인으로 나와 있는 그 방집사 중령에 대해서 왜 특검 편을 드냐고 뭐 그 막말을 막 하더라. 여기서 막말이라는 거는 욕을 했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첩사가 그런 데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르고 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도 그렇게 윽박을 질렀다는 이야기 듣고는 며칠 동안 이 사람은 이제 변협에서도 제지를 당하고 아마 자격 정지 같은 거 먹지 않겠습니까? 또 감방에도 지금 가야 된다고요. 네. 또 서쪽 경찰대 고발도 돼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 지금 이런 와중에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고 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또 정당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몇 개 있잖아요. 뭐 그건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직 깜빵을 안 가봐서 그래. 갔다 오면 조금 교정 교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감방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감치되어서 15일 동안 있다가 개가천선에서 이제 나왔다는 경우가 하나 있고 서쪽 경찰제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고발이 됐으니까 법정 모독죄가 이제 그 최고 형량으로 3년까지 가능하는데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오래 살거나 이러면 교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15일은 교정 교화가 되기엔 조금 기간이 부족해 보이고 예. 다른 또 뭐 15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서쪽 경찰서에 조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 단계에서 뭐 청구를 한다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 구속은 되겠죠. 법정 모독죄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감치재판 과정에서도 또 건의원은 다르게 뭐 공수처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실제로 판사를 위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선 감치 재판에서도 처음에 그 집행이 안 된 게 인적사항 불상으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 과정에서 묵비하고 안 알려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거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면 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정 교화의 효과는 조금 늘어나겠죠. 굉장히 근엄하게 말씀하시는 교정 교화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니까 그냥 빵에서 요즘 보리밥 주지 않죠. 콩밥도 주지 않고 그냥 요새는 잘 나오던데요. 잘 나오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교정 교화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극단적 발언을 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인데 선동도 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서 아예 저렇게 행패 수준으로 비난질을 하지 않습니까? 욕질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슈퍼챗을 쏘고 하는 이 대중들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소수도 아니고 다수가 집회하면 수만 명이 모이고 때로는 10만 명씩 모여서 이렇게 막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환호성을 보내느냐는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인이 뭐 그게 지역색이 됐던 아니면 어떠한 정치 성향이 됐던 원래 그쪽 성향인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해서 이쪽을 응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엔 그쪽 무리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광화문 그 대로를 막아놓고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
거길 나와야 친구도 만나고 어울리고 또 집회 끝나고 그 근처에 가서 뭐 술도 한 잔 먹고 이게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된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걸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제 그게 생활 패턴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하상 변호사가 저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부지불식간에 잊혀진 또 인물이 있어요. 요새 전환길 씨 뉴스 본 기억나세요? 상대적으로 적네요. 네. 그냥 소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때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막 그런 비슷한 얘기하고 뭐 했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아니 뭐 들어보니까 맨날 비슷한 소리야. 그리고 별거 없어요. 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별거 없어. 근데 이번엔 처음에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스타 강사래. 그것도 한국사 강사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네? 뭐 무슨 얘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받았는데 요 좀 지나면 식상해지거든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 폐기되는 거예요. 소비되고 없어지고 이건 검사 출신 변호사래.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데 제가 보기엔 곧 소비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게임을 즐기듯이 나와서 우리는 뭐 거창하게 뭐 정권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리고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그 진짜로 일리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이들은 특정한 공간에서 그냥 취미 활동 수준으로 본인의 그냥 게임을 즐기는 듯한 우리가 등산 가듯이 동네 산보하듯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적게 두면 둘수록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전환길 씨나 이하상 씨나 다 일종의 게임에서 소비되고 사라지는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캐릭터라고 차라리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인데 검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그것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공소 유지하는 중에 집단으로 퇴정을 해버렸다. 기분 나쁘다. 왜 우리가 요청하는 64명의 정인을 선택해 주지 않고 6명밖에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도 게임이다, 취미활동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약간 차원이 다르죠. 예. 근데 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드물죠. 네. 그거보다는 훨씬 잦은 빈도로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일종의 그걸 신청하고 안 하고는 피고인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사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일종의 배심 재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5년 넘게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빨리 끝내고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배심원단의 구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재판에. 그러니까 최대 뭐 5일 이내에 끝내 5번 이내의 재판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런 재판에서 증인을 수십 명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국민참여재판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엎어버리려고 했다는 의도까지 이제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찰해보자라고 하니까 참혹하다. 무슨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뭐 탄압을 받는 것처럼 지금 가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참여재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피고인의 권리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옳은 행동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뭐 옳지 않죠. 그러니까 옳지 않는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또 응분의 대가가 치러질 수 있겠죠. 똑같은 단어로 질문을 드리면 진위 여부, 그 진위가 뭐냐, 실제 이제 진의
속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 상대로 스트라이크를 한다거나 우리는 옳은 거야 왜 이렇게 괴롭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정치적인 반대나 이런 거보다도 제일 큰 원인은 사법 리스크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이잖아요. 물론 다른 혐의도 붙어 있습니다만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한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위증이 아니야 재판 결과 예. 정말로 연어가 들어가고 술이 들어간 일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위증으로 기소한 검사의 사법 리스크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무고가 성립돼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보면 뭐가 될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죄를 그렇죠. 뒤집어 세워서 그렇죠. 기소를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입증이 되었을 네.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뭐 검사가 고소나 고발을 했으면 무고일 텐데 이거는 아예 그 수준이 아니고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허위 사실로. 예. 그러면 일단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대상도 좀 많아집니까? 그 네. 경우에는 아니 일단 거기에 가담했던 그 위증 사건 수사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팀으로 사법 리스크를 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보다도 저는 그게 더 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권남용이 돼버리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때도 문제가 되고 뭐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불이익이 계속 간다. 아이 변호사 개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그 깜빵에 가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최초 기획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박상용이가 했던 그 위에서 누군가 했던 기획자가 위증으로 천어라고 했을 때 아닌 줄 알면서 천어 뽑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기소를 아니 했다. 그거는 이제 재판 결과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실제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데 그게 있었다고 증언한 걸 아니 본인들이 당사자니까 알잖아요. 그런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위증으로 기소를 했다? 그 기소 자체가 허위잖아요. 네, 예.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로 보면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뭐 서영교 의원이 가장 주도적으로 그때 연어를 어디에 샀으며 소주가 얼마에 계산이 됐으며 이거 다 지금 국회에서 나왔던 것이고 박상용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날 재판부를 상대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할 정도로 재판부가 이렇게 무슨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예, 예. 아니 그냥 충분히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보여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집단 퇴장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정부가 무슨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해서 아니면 검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민주당 성향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부차적인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용란 전 의원 말씀 들으면서 본질은 다 드러났는데 끝으로 포장해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책 탄압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하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의미까지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요. 자, 오늘 방송 제가 광고 잠깐 올리겠습니다.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 29,900원인데 뭉티기 200g 그리고 육회 200g 소스까지 포함해서 온라인 최저 가격에 도전하고 있는데 꼭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 주문 한 번 드셔봤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추워지면 생각나는 겨울 제철 활대방어 회인데요. 겨울철에는 지방이 훨씬 더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맛이 더 좋다는 것이죠. 400g에 28,900원에 파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할 것인데 가격 비교 제대로 해보시고 횟감 겨울에 시원하게 이렇게 소주 한 잔
한 잔 드실 분들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치는 스테디셀러로 김장김치 잘 나가고 있습니다. 10kg에 64,000원인데 처음 맛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맛이 좋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100% 해남 절임 배추로 담궜는데 인기 있습니다. 1kg짜리 10kg, 20kg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선별해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했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 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회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